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강의를 맡게 되고 특히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또 브릿지경제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2년 정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주제는 크게 이제 내년 시장 전망이겠죠. 흔히 내년을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용의 기운이 넘쳐나는 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가격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또 거래량의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최근 주택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에 워낙 시장이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시장이 일부 회복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반짝 유입된다든지 내지는 기존 주택 시장이 지난해 4분기보다는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9월부터 약간 조짐이 있다가 10월에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는 좀 빠졌던 가격이 연초에 매입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매도자들이 가격에 대한 동상이몽,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적정 가격에 대한 간극이 벌어지면서 수요적 관망세가 커지고 지금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큰 확정까지 중동 문제가 비화되진 않겠지만 28 문제 같은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인상 요인이 되면서 사실상 신규 공급도 많지 않고 또 PF 시장도 얼어붙고 그나마 회복되고 있던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도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로 보면 강남 지역도 시장을 견인하던 흐름에서 마이너스 집값 변동률로 변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각가지 항목별로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역시 이제 기존 재고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시장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얼마 전에 법안 소위, 국토의 법안 소위에서 사실상 이제 통과되지 못했던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 시장에도 다시 우하향 곡선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런 부분들 외에 신임 이제 국토부 장관의 내정자께서는 이제 비아파트 상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수기라든지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또는 기타 우리가 아파트 외의 주택 시장의 공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 완화의 스탠스를 인터뷰 때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최근에 오피스텔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공급량이나 거래량이 올해에는 거의 회복세를 타지 못했던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 그리고 어차피 시장의 불황기에서는 괜찮은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쉬어야 되는 투자의 패턴에도 휴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수록 경매 시장이라든지 급매물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서울 지역에 한 3만 호 정도 됐거든요. 그리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년에는 10,000호 정도, 11,000호 정도로 입주 물량이 좀 급감하죠. 개포 일대의 입주가 내년에서 올해로 조기에 당겨지는 이슈들도 있었고요. 아마 흔히 말하는 둔촌주공이 입주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는 2025년 그때는 다시 3만 호 정도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겠지만
내년에는 10,000호 정도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서울의 전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의 아파트 매매 시장의 일종의 이제 가격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11월 기준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5%, 4.98% 떨어졌고요. 수도권도 비슷한 수준이고 지방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5%. 근데 특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지역, 뭐 이런 지역에서는 수도권 평균 그리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인 8% 이상 집값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고 그나마 일정 부분 가격의 낙폭을 메우긴 했었지만 10월부터 다시 가격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지금도 보면 수도권이나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올해 연말까지는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의 낙폭이 좀 덜했다. 다만 이게 10월부터나 11월부터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실거래가를 우리는 2006년부터 이제 집계를 하고 있죠. 무조건 주택은 거래를 하면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 전수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 거래됐던 총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에 한 달에 거래됐던 것들의 가격을 모두 시총액으로 치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장의 거래량과 함께 얼마나 가격이 거래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역시 2021년이 이제 패닉 바잉, 영끌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금리가 굉장히 극대화됐었던 때는 한 달에 전체 주택이 거래되는 양이 3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느끼지 못했지만 2021년부터도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래 총량은 가격 부담 때문에 줄어들면서 시총액이 한 17조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는 거의 10조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뭐 1.3 대책,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뭐 전매 규제 완화,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서 뭐 대환대출도 해주고 전월세 자금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신규 주택 구입을 9억 원까지 저리로 해주는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30대 40대가 올해 급매물을 좀 잡는 움직임들이 시장에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4분기보다 올해는 거래가 한 달에 19조 뭐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게 확실히 9월부터는 꺾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죠. 다만 이제 이 꺾이는 패턴이 작년 4분기까지처럼 굉장히 급락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제 흔히 시장이라는 게 기세가 있죠. 그리고 수요자의 심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위축되기 시작한 심리를 다시 굉장히 끌어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이 꽤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뭐 총선이 있고 시장의 움직임들을 서울의 전세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방은 시장을 견인할 모멘텀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자가 가격 부담을 느끼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시장의 기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시장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고가 신저가 그리고 또 하나가
직전 거래보다 사람들이 가격을 더 높게 사는지 낮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국의 아파트가 매매 거래됐을 때 월별로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의 주택이 지난달에도 거래되고 이달에 거래되었을 때 지난달보다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는지 아니면 가격이 더 저렴한 가격에 사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5% 이상 낮게 사는 거, 1에서 5% 낮게 사는 거, 보합에서 사는 거, 1에서 5% 높게 사는 거, 그리고 5% 높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을 때 보면은 전체 주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직전 거래보다 높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마아파트라고 하면 음마아파트 31평을 지난달보다는 그 다음 달 훨씬 높게 사는.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지불한다는 것은 매도자의 우위의 시장이고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전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는 전체 거래의 40%가 직전 거래보다 5% 이하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1에서 5%까지 하면 뭐 60% 이상이 보합 거래까지 하면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이게 상승 거래가 좀 올라왔다가 이게 사실상 10월, 11월까지 가면서 굉장히 다시 하락 거래가 높아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싼 매물에만 반응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신저가 신고가를 보더라도 시장이 아주 좋았었던 2021년에는 이제 신고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2006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에 같은 동일 면적을 제일 비싼 가격, 내가 최고가로 사는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한 30%는 모두 최고가에서 매입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나 지난해 상황을 보면 이 비율이 4%로 굉장히 급감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언론사에서 뭐 아직 강남은 신고가가 발생되고 있다. 신고가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그 수치 해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체로 데이터를 모아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최고가로 집을 사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낮고 지난해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4분기에는 신저가의 비율도 3% 정도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중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가격에 민감도를 갖고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이 굉장히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을 보면 과거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는 신고가가 50%였습니다. 그 비율이 굉장히 해서 10%까지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든 이제 분양 사업을 하든 또는 내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괜찮은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든 아니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내 집 마련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최고가, 역대 최고가가 발생될 수 있는 경신의 면적 개수를 시점별로 모아본 거예요. 보면 지난해 10월은 전체 주택 거래됐던 거에서 아파트 거래됐던 매매 거래됐던 거에서 신고가가 전국적으로 1252개 면적 유형에서 났습니다. 근데 올해 10월에는 1414개로 비교적 시장이 좀 회복했어요. 근데 지역적인 특징을 잘 살펴보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기도 GTX나 저렴한 매물이나 상대적으로 서울과 연접한 지역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요즘은 양양이라든지 속초, 강릉 이런 지역에서 일정 부분 좀 수요가 잔존해 있는데 강원도 그리고 공급이 많은 지역들인 흔히 말하는 대구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신고가의 발생 건수가 낮았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수치가 어떻게 바뀌냐? 서울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경기 지역이고 지방의 광역시들이나 아직 회복하지 못했던 지역은 신고가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올해 시장이 회복됐을 때 수요자가 유입됐던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시장의 인사이트를 바라볼 때도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 그리고 서울 위주의 시장이 좀 대기 수요가 있고 향후에 자산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시장의 쏠림 현상이나 회복의 격차의 차이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제 거의 8%. 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방이 조금 덜 떨어졌죠. 그리고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도 8, 9%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흔히 말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 요때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4년간 임대를 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임대료를 좀 인상으로 이어졌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와 같이 시장 침체라든지 일부 지역의 공급광이 뭐 흔히 말하는 대구, 인천, 부산 이런 지역은 올해 입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역전세가 벌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패턴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보시는 똑같이 전세거래 총액을 보면 역시 임대차의 대부분은 여기 이제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한 달에 거래된 물론 임대차는 전수는 아닙니다. 이제 확정일자부로 집계를 하죠. 보면 역시 아파트가 전체 임대차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2021년과 22년 상반기 요때 임대차 3법 통과나 이런 걸로 임대료의 거래가가 높아지면서 거래 시총이 한 달에 26조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해서 올해 뭐 갱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치고 비교적 지난해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매매처럼 수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올해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뒤에 입주 물량을 보여드릴 테지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오름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거래는 반짝 좀 회복을 했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잘 살펴보실 게 이게 월별 총주택의 연도별 거래량인데 역시 저금리 상황의 대세 상승기 시점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원정 투자를 굉장히 수요자들이 많이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저금리 때처럼 레버리지 이펙트를 노려서 내가 사는 곳, 내가 잘 아는 베이스가 아니라 멀리 차익이 기대될 수 있는 거, 좀 저렴한 거, 뭐 장기적으로 호재가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원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 지금은 거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기 집을 사는 비율이 거의 60%에 달하고요. 원정 투자 비율은 이제 10%로 떨어졌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20% 갔다가 지금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죠. 매입자별 연령별 집을 사는 부분을 봐도 한때 2021년이나 20년 패닉 바잉 영끌. 왜냐하면 MZ들은 코인 투자, 금 투자, 은 투자, 그다음에 뭐 채권, 뭐 펀드, 뭐 그 외에 부동산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투자에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굉장히 많이 주택을 구입하다가 올해는 거의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거꾸러졌고요. 비교적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았었던 3, 40대들이 지난해보다 주택의 구입 거래 총량은 줄었지만 주택의 구입 비율은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특례가 사실상 끝났잖아요. 특례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신생아 특례가 9억 원까지 되는데 생각보다 올해 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의 일반형부만큼
굉장히 뜨거울 것이냐?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출생 문제. 한 해 결혼 많이 안 합니다. 뭐 20만 쌍이라고 보면 2023년에 태어난 아기 포함해서 2년 차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사실 40만 쌍 정도가 특례 혜택의 저리 대출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주로 뭐 10,000원이 있다면 40대 초반까지 아니면 30대들, 20대 말 이런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또 가격이 약간 꺾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택을 구입할 것이냐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은 어느 지역을 봐야 되냐? 역시 수도권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현재 지역별 투자 수익률을 갖고 2020년부터 2023년 3년간 실제 많이 투자 수익을 낸 지역은 8억까지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1,3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건데 초록색이 강할수록 투자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역시 수요자들이 수도권에 오래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수도권의 수익률이 지방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를 잘 분석하면 층 말고도 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고 그다음에 평균 보유 기간은 얼마고 실제 세 전 매각 차익은 양도세나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지역별로 이제 통계를 내본 것인데요. 아마 이런 통계는 어디서 많이 보시지는 못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보면 이게 올해 그 11월 20일 기준인데요. 2023년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나서 판 평균 차익이 3억 5천. 그다음에 인천은 한 6천. 그다음 경기도는 1,100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천이 많이 떨어진 게 올해 입주가 4만 호 정도고 이제 올해 서구의 검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량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 차익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평균 얼마나 보유하나? 흔히 이제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 보유자도 있기 때문에 평균의 보유 기간은 한 6년 정도. 요 정도의 패턴을 보이면 요걸 갖고 수익률을 좀 치환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치환해 보면 기간 내 평균 수익, 내가 산 거에서 판 거의 평균 수익률은 역시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8%. 그다음이 인천이 29%, 그다음에 경기가 40%인데 내가 이제 보유한 것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을 봐야 되잖아요. 보면 올해 굉장히 떨어졌어요. 시장이 뜨거울 때 2021년에는 14%, 뭐 경기 지역은 12%도 갔지만 지금은 6%, 5%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에 요즘에 정기예금 가입하시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뭐 특파는 더 높겠죠. 한 4.05%? 뭐 4% 초반 정도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물론 그것도 이제 세후 수익률, 세해 전 수익률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은행의 예금금리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이 수익률이 오르지 않고서는 수요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때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게 부동산임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사이클을 탄다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올해 초에 이제 급매물을 잡고 이러신 분들은 나름대로 저렴하게 사셨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상황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급매물을 매입할 타이밍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 대출이자도 높은데 5% 정도 되는데 이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턴 어라운드 할 때 급매물이나 경매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아요. 지난해 4분기에 굉장히 저점이었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좀 회복하다가 다시 꺾이는 분위기예요. 매매 시장하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조하실 만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시장이 썩 좋지 않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면적 유형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와 연계해 보면 일종의 대체제인 준주택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도 좀 한동안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렇게 가다가 좀 회복했었잖아요. 다시 떨어지는 커브가 있었지만, 근데 오피스텔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분간 오피스텔 시장은 회복의 모멘텀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경매 시장이 올해 이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경매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올해 이제 매각과 관련된 건수들도 약간 지난 4분기보다는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경매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시장이 이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되는 경매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경매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경매에서 괜찮은 매물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급매, 경매, 분양 요 세 가지 상품 정도가 어쨌든 내년 시장을 좀 끌어가는 부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매각가, 낙찰가율 같은 경우가 올해 좀 회복하다가 이거 똑같이 이것도 좀 줄어드는 패턴이고요. 흔히 말하는 여기 나가는 이제 매각률 같은 경우, 실제 낙찰률 같은 경우도 좀 회복하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상가나 뭐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는 매각률이나 매각가율,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좀 높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시장을 보다가 좀 관심을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급은 굉장히 줄었어요. 2021년 전국적으로 30만 호, 그다음에 지난해는 26만 호였는데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아침에 잠깐 이제 PC 열어봐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는 15만 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거 11월에 교환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면 지금 한 10,000호 정도 늘어서 한 15만 호 정도 됩니다. 그나마 서울이 2만 호 정도 실공급했고요. 경기가 올해 5만 호밖에 못했어요. 생각보다 한 해 10만 호는 하거든요. 굉장히 물량이 좀 줄어들고 몇 년 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인천은 계속 주는 분위기. 왜냐하면 기존에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인허가가 줄고 착공 건수가 줄고 실제 공급이 낮은 공급 실적률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분양에 관심은 꾸준하지만 공급이 별로 많이 없다. 그래서 당장 뭐 내년, 뭐 내후년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뭐 2026년 이런 때에서는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을 그동안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공급 감소에 대한 리스크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주택이 새로 리뉴얼 되거나 정비사업되거나 신규 공급되지 않고서는 이게 다시 사이클상 매도자 우위나 공급자 우위, 서플라이 우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의 잠재적인 내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청약 1순위 경쟁률은 높아졌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양극화돼요. 뭐냐면 서울에만 총청약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지방은 청약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울에 지난해만 해도 6만 8천 명 청약했는데 올해 24만 명 청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 인천은 공급 많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급매나 분양권도 살 수 있는데 신규 분양은 바라보지 않죠. 주로 서울 경기의 분양 시장에 굉장히 많이 쏠림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저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당첨 1순위 최저 가점, 당첨의 커트라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패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초기 분양률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허그에서 분기 단위로 모아서 지역 5군데를 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수치는 지방에서는 뭐 20%대까지도 떨어지는 지역들이 나오고, 그나마 수도권에서의 초기 분양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니까 아까의 서울의 분양시장의 선호를 알 수 있죠. 미분양은 지금 5만 9천 호까지 떨어졌어요. 7만 호까지 가다가. 근데 이게 뭐 매우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분양이 좋긴 했지만 신규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재고를 파는 정도의 수준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분양은 조금 더 감소 추세가 갈 건데 최근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어서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분양가는 굉장히 높아져요. 아이러니하게. 원자재 가격 인상, 중대재해법 시행, 거기에 PF 대출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격은 거기에 연초에 규제 지역 해제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면 분상제 적용을 민간에서 받을 곳이 없으니까 분심위에서 넘어가더라도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서의 모 아파트는 굉장히 작은 단지인데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 정도도 얼마 전 이달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지금 이미 서울은 10억이 넘었다. 그 다음에 호당 분양가도 전국은 6억이 넘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거기에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원래 본 PF 정도서부터 PF 대출의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브릿지론도 PF 대출과 더불어서 이제 자금의 건전성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도 만기만 하고 넘어가지 못하거나 여기서도 이제 본 PF가 되지 못해서 착공 단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까지도 시장은 썩 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해 착공이 50만 호, 그 다음에 인허가고 50만 호, 착공이 50만 호, 40만 호 정도 돼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지금 10만 호, 20만 호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26년이나 이런 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공급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는 전세 시장을 좀 검토하는 데 필요해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올해 3만 호인데 내년에 10,000호 정도로 떨어지니까 공급이 굉장히 감소하죠. 근데 반면에 부산이나 대구, 인천 지역은 2만 호, 3만 호, 4만 호 공급됐던 게 10,000호, 2만 호, 2만 5천 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게 지역 내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의 하방 경직성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의 추이에 따라 전월세 매물을 살펴보신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지역의 안배를 보고 이제 시장의 인사이트를 갖고 매물이나 이런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주택 가격 전망의 CSI, 시장의 인사이트를 보는 부분들이 100을 넘었다가 여기 다시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는 100 이하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년 시장의 인사이트를 좌우할 것인데요. 역시 내년 시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가상금리까지 붙이면 5%가 넘죠. 한 해 주담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면 사실 주택을 구입해서 실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파란색인 2%, 3% 미만이 80% 대출자였다면 지금은 4에서 5%가 60, 70% 정도 가계대출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3년 사이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시그널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근로소득 대비 주택가격에 대한 PIR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이제 내년 시장과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이제 내년 시장을 상고하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상저하고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준금리의 저금리 시점에 따른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뭔가 굉장히 큰 모멘텀 얘기를 하시지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는 건데,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는 게 경기에 대한 위축이나 둔화, 고용시장의 위축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나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호조는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고하저로 보는데요. 저는 그래도 지금의 시장이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매우 나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이란 양극화되고 지방 시장보다는 수도권 시장 위주로 보고 인구 5천만의 절반의 2,500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크게 해소할 방법은 많지는 않고요. 수도권 베이스라고 본다면 내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만큼 시장이 굉장히 급락할 것이냐,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뭐 흔히 말하는 올림픽파크 포레노스 대량 미분양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하기에는 서울의 공급이 많지는 않고 아마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급락 수준까지 갈 것이냐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상저 하중 정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잘 살펴보시되 금리가 빨리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축이나 역세권이나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견인할 만한 수요가 있는 지역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년에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베이스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수도권 위주로, 그리고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차익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익이 오를 만한 지역을 잘 선별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알짜 분양,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경매, 급매 이런 부분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전세 만기인 분들은 갱신계약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지방은 전세 가격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계약을 하시는 부분들도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서울 지역은 전세가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역전세 리스크는 낮아지는데 임대료 부담은 높아지죠. 그래서 올해는 갱신 계약보다 신규 계약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사 가고 보증금 받아서 다른 곳 하면 다시 4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마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갱신 계약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시장의 인사이트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올해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